이번 여름 대화 중에 아마도 빠지지 않는 주제는 날씨였을 겁니다. 역대 최다 열대야 기록을 쏟아낸 이후에 최근에서야 좀 선선해졌죠. 그런데 이 공포스러운 폭염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바로 궤도를 이탈한 기후입니다. 오늘도 참 더운 하루였습니다. 폭염 경보가 더 확대됐고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역대 최장기간 열대야를 기록할 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달 강수량이 24시간 동안 40도 안팎의 10년 전 대비 지난해 0.26도씩 12개월 연속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 폭염으로 망고 수확량이 올여름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서울 기후관 측 118년 역사상 최다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죠. 역대 최고라는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진짜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 걸까요? 올해 미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고생이 심한 상황이고, 그리고 옛날하고 패턴이 달라져서 좀 맞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일단 말씀대로 서울 열대야가 지금 최장 그리고 최다 기록을 세운 상태고,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39일 동안이 계속됐다고 해요. 네, 거기도 기록을 깼더라고요. 네, 역대 2위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고, 근데 이렇게 열대야가 이어지는 이유는 뭐 다들 한 번씩 나왔던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더운 고기압이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제 티베트 쪽 내륙성 고기압하고 그다음에 북태평양의 바다 쪽에 뜨거운 고기압이 어디 안 가고 계속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그러다 보니까는 덥고 또한 습도도 높아져 있고요. 네. 우리가 이번 장마는 사실 장마라고 하기가 어중간했잖아요. 네네. 옛날엔 장마가 이제 쫙 오고는 그 다음부터는 건조한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지 않고 스콜처럼 네. 오후에 한번 소나기 쫙 내리고 그래서 안에 있다가 나오면 언제 비왔지? 근데 다 젖어 있고 땅은 습해져 있고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되는 바람에 네. 습도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2018년하고 1994년에 그 열대야 기록이 굉장히 이제 심했거든요. 네. 네. 그때를 지금 넘어선 해로 보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럼 계속 스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남아 날씨처럼 이렇게 되는 네, 건가요? 그래서 요즘은 그 기상청 쪽에서도 장마란 개념을 없애고 이제 우기, 그렇게요. 예, 우기, 건기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말 그대로 이제 그 동남아 쪽에 그 아열대성 우기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신문사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장마면은 장마 전선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이게 패턴이 있는데 그거 깨지니까 자꾸 말을 갖다 붙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마른 장마 얘기 나올 때도 그게 말이 되느냐. 마른 장마. 네. 네. 마른 장마라는 말이 어떻게 있느냐. 근데 아마 기상청에서도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다 스콜이라고 주변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죠. 네. 뭐 너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알던 뭐 2주일씩 계속 비가 오는 그런 장마는 앞으로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습기에 더위에 그 2중, 3중 이불을 둘러싸고 자는 느낌이었거든요. 올 여름 내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폭염의 5종 세트다. 이렇게, 5종 세트. 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도시 열섬 현상, 또 이 패턴의 변화, 그다음에 자연적 복합적 요인들이 이게 동시에 작용하면서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맞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구 전체가 아주 몸살을 앓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미 발생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경고를 높이고 있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이상기후인데요. 이상기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대륙이든 상관없이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표 기자님, 올여름
세계 이상 기후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러 가지 뉴스, 뭐 중동도 있을 것 같고, 뭐 아프리카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 이미 47도 밑에서 일하고 왔기 때문에 어디였죠? 쿠베이트, 이집트, 아스완. 그래서 저 요즘에 아팠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네. 햇빛 밑에서 일하진 않아요. 거기 오후 되면 노동부가 금지시켰어요. 이거 그래야죠. 국제 엠네스티 쪽으로도 압력을 가가지고 지금 중동 국가들은 여름 되면 오후에는 일하는 거 금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인 노동자로서 아침 7시부터 이제 밤 8시까지 일했었는데 진짜 그 47도의 그 온도에서 일하시면 몸이 깨지긴 깨져요. 불가능하죠. 네. 네. 말씀하신 그 이집트 뭐 등등을 올해 안에 다 갔다 오신 건가요? 네. 그렇구나. 가장 더운 데가 어디였다고요? 그 경험했던 것 중에? 숫자로 봤을 땐 이집트였는데 근데 그 제감도로는 쿠베이트였어요. 쿠웨이트? 왜냐하면 이집트는 제가 내륙에 갔어요. 네. 바닷가가 없어요. 그냥 나일 강이 있었는데 근데 쿠베이트 앞에는 이제 골프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습도가 들어와요. 오죽하면 시청이 도시 구석구석에다가 물 안개를 뿌리는 기계들이 대형으로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진짜 그 골목에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구나. 네. 대표님이 기억하시는 어떤 이상기후의 이 장면, 이거 진짜 잊지 못하겠다. 이 바다 해수면 온도 높아지는 게 점점 심각하거든요. 일단 올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전 세계 평균이 네. 21.2도가 됐습니다. 21.2도. 네, 근데 뭐 북극해니, 남빙양이 다 합친 평균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이 21도를 가까스로 넘었는데 작년도 세계 기록 경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1년 만에 다시 경신한 겁니다. 그 사실 21도 이게 와닿지는 않아서 이게 네. 정말 엄청 높은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일단은 뭐 추운 바다까지 다 합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주변은 어떠냐? 한반도 주변은 지난 여름에는 26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최고 온도가 지금은 30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욕장 가시면 30도의 물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네. 양식 어종들이 맞아요. 몰사라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특히 보니까 우럭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럭이 우리가 회로 많이 먹는 네네. 영상으로 많이 먹는 어종인데 우럭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28도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최고 온도가 30도까지 한낮에 올라가면 우럭이 집단 폐사를 시작을 해서 제가 본 것만으로도 불과 한 3, 4일 만에 1,000만 마리 이상이 폐사가 우럭만 네. 폐사가 됐고 나머지를 다 따지면 수천만 마리가 폐사되는 상황이라 양식업자 분들도 그렇지만 주변 환경 생태계도 비슷한 영향을 그러네. 받고 있을 네.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죠.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군요. 이 네네. 온도 변화 때문에. 저는 성지 순례를 강행하다가 네. 1,300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한 사건을 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상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거죠. 1,300명 이상. 폭염으로 이런 무리한 집회를 강행할 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하고 수행한 활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을까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경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맨날 화재 매번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눈이 왔어요. 올해 그 한여름 눈 네. 온 거 그것도 그렇고 걸프 엄청 더운 거 우리 알파고가 고생한. 근데 걸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한 2018년부터인 것 같은데 홍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홍수가. 예, 두바이 홍수도 그렇고 맞아요. 저는 제일 인상적인 뉴스는 뭐였냐면 기후 변화가 지구의 자전 속도에도 영향을 준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를 이제 네이처에도 실리고 막 그래서 봤는데 뭐 하루의 길이가 86,400초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그런데 네. 그게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저위도 지역에 이제 물이 많아지면서 자전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는데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하루의 길이가 기후 변화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놀랍네요. 네. 전 세계가 뭐 파리 협약부터 시작해서 기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제적인 약속이고 어느 한 나라라도 이것에서 이탈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추운데 무슨 지구 온난화냐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은 그렇게 그 좀 달라지셨습니까? 기후 변화를 트럼프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논리 자체가 별로 없는데
이제 그 기후 변화를 부인하는 논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그 중에 뭐 이것도 됐다가 저것도 됐다가 막 그러긴 하는데, 네. 그럼 예를 들면 기후 변화는 늘 있었다. 지구의 기온은 늘 변화해 온 거고 최근에는 올라가는 주기일 뿐이다. 그 다음에 기후 변화의 그 원인이 지금 기온이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인간이 꼭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인간의 인간 탓이 산업화일 때 아니다. 지금 모든 기준이 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상승폭을 제한하자라는 건데 그거에 맞서서 산업화 때문에 일어났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이 더 이상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기후변화가 있는 건 맞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피해가 과장돼 있다. 과장돼 있다. 환경론자들이 이거는 쓸데없이 부풀려갖고 공포 마케팅 같은 걸 하는 거고 기후변화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굉장히 한국이나 여러 곳에서 설득력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논리인데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좀 더 성장해야 된다. 여전히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 피해 미래의 그 피해 때문에 지금 성장을 멈추라는 것이냐. 사다리 걷어차기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논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발전된 나라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 기억에는 조지 W. 부시 미국 공화당 정권 때 기후변화 부인하는 논리가 가장 크게 기승을 부려서 그때는 뭐 거의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기후변화 스핀이라는 용어로 불렀어요. 스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그 부시 때는 그랬고 그다음에 오바마 때는 다시 기후 대응 하겠다 그러고 했죠. 네. 예, 그다음엔 이제 트럼프가 다시 또 뒤집고 바이든도 다시 하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정치 변화에 세계의 기후 변화 대응이 흔들리는 거 그렇죠. 그게 네.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이 완전히 돌아서는 걸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반대적인 현상이 나온 것이 그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을 때 이 기업들이 반대를 한 거죠. 이러면 미국 차량 이 생산 기업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 그래서 규제가 한 8년 유예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제 무대에서 미국 차량이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네. 우리가 정부의 규제를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가 됐구나. 그래서 재밌는 결과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주정부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아니다. 우린 해야 돼. 탄소 감축을 위해서 자발적인 협약을 만들고 이 많은 자본가들이 거기 돈을 투자하고 네. 아리백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한 그 권력자나 권력 국가가 한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꺾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들을 근거로 또 세계 경제 시장에서의 그런 쓰디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런 논리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네. 하는 그런 다행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목소리가 있어도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후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 날씨와 기후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네. 예를 제가 이렇게 드는데 날씨는 어떤 사람의 그날의 기분이고 기후는 그 사람의 원래 성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날씨는 매일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계절의 틀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사람이 만약에 성품이 아예 바뀌어 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관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날씨하고 기후의 차이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오늘 이렇게 추운데 무슨 온난화야 이런 네. 식으로 그 소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란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제트 기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제트 기류가 사실은 그 북극하고 그 중위도 지방을 갈라놓는 그 기류,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류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북극의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는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트 기류는 온도 차가 적으면 느슨해져요. 북극하고 중위도 사이에 온도 차이가 확실해야만 명확하게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그 힘을 그렇군요. 유지를 합니다. 네네. 근데 북극이 따뜻해져 버리면 얘가 약해져서 밑으로 흘러내려요. 위도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북극의 차가운 바람을 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추워지는 막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건 했었는데 몇 년 전에 네네. 이제 이런 한파는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온난화 때문에 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온난화의 영향으로 어떤 네. 곳은 분명히 더워지지만 확실하게 추워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곳이거든요. 아,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영국이 런던이 북위 51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37도, 8도 밑에 있으니까 훨씬 더 추워야 되는데 네. 영국이 겨울에 영하로 잘 안 내려가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 옆으로 지나가는 그 북대서양 난류 덕분인데 이 온난화로 인해서 북빙양의 물이 따뜻해지면 이 북대서양 난류가 올라가다가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런던이나 이 프랑스 서부나 네. 스웨덴 이쪽은 원래 위도의 그 날씨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단박에 영하 20도, 20도까지 겨울에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온난화라고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오히려 냉대 기후로 바뀔 수가 있는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들이 있어요. 네.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기억나는 게 이제 저도 기후 관련해서 조금 글을 읽다 보니까 이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좀 그 기후 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국제적으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띠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그들은 선진국이니까 혹은 저 사람들이 착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저렇게 앞서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지리적으로 좀 그런 영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 분들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북대서양 난류가 완전히 끊기는 것은 좀 극단적이지만 네. 조금만 약해져도 이 바다에서 오는 그 온기의 힘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쪽은 런던이나 이런 쪽들은 난방 준비도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네. 특히 문화적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 날씨에 대해서 혹은 기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얽힌 이른바 오해와 진실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요즘 이제 전기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 지구상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게 된다면 더 이상 환경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그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원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원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재생에너지의 기술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의 스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궁극적 목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전기차 어쨌든 전기가 필요한데 그게 뭐 다시 또 기름 태워서 뭐 이러면 그렇죠.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 재생에너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전기차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대표님은요? 네,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어떤 공장 그 굴뚝 산업도 결국은 큰 규모로 움직이면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전기차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네. 전과정 분석 내지는 전과정 평가의 기법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부터 원료의 조달, 생산, 유통, 소비, 폐기 혹은 폐기까지. 재사용, 재활용까지 네. 그 전 단계를 보지 않으면 가능하면 정량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더 나은 답인지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전주기 사이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봤을 적에는 정말 친환경 같은데 그 유래를 따져보면 이게 엄청나게 막 탄소를 배출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봐야지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다. 사실 기후 문제가 어려운 건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 문제가 생겨났고 이 해법 또한 굉장히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가 또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국가별로 다르고 또 분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네.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누가 먼저 그래 내가 이만큼 양보할게라고 물러나지 않고 선상에서 네가 얼마나 물러날 거냐고 해서는 절대로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고통을 인류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조금 더
고통을 겪어야 대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원장님 이 망해가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언젠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을 그렇게. 철학적으로 보면 인류는 언젠가 멸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주 먼 미래. 근데 이 상황은 지금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막는 것은 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늦추는 것이 포인트죠. 막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는 뭐 먼 미래를 보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최대한 늦추자는 것이 포인트인데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2025년이나 2026년쯤 되면 화석에너지 활용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제 줄어들 거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화석에너지니까 뭐 원자력 에너지 같은 건 제외고요. 그렇죠. 네. 예. 지금은 근데 전 세계 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에는 30% 정도 될 것이고 2025년에는 35%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석탄 발전을 처음으로 능가할 것이다. 25년에요. 네, 석탄 발전이 이 화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발전 연료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멀고 온난화를 막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 늦출 것이냐 이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포인트를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좀 적응을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네. 네, 천천히. 그리고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게 있죠. 꿀벌입니다. 이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오해가 있습니까? 일단 인류가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좀 과하긴 해요. 꿀벌과 인류의. 네, 인류가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꿀벌은 아주 중요한 그 수분, 네. 그 꽃가루바지 그 매개체인 건 맞죠. 하지만 모든 식물이 다 꿀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망하진 않을 하지만 것이다. 꿀벌이 하는 역할이 크다 보니까 멸종을 하게 되면 적어도 식량 생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상황에는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꿀벌하고 비유해서 산호초가 아마 비슷하게 네. 영향을 주는 그 중요한 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산호초 안에 4천여 종 이상의 어종이 거기서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 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4도 이상 올라가면서 이 산호초에 붙어 있던 이 해조류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얀색 기본 골격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만약에 물고기들이 살 곳이 없어지면 얘네들이 더 이상 그 역할을 못 하니까 이것이 결국은 생태계 그 시스템을 돌면서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산호초 역시 꿀벌의 생존과 같은 맥락에서 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읽은 거에서 그런데 산호초 말씀하셔서 그게 아까 4도 말씀하셨습니까? 한 네네. 3, 4도 정도만 올라가도 뭐 90%가 죽는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그래서 최근 같은데 30년 동안 4분의 1, 25% 정도의 이 산호초가 사라졌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 개라고 하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단일 매체가 생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의 식탁까지 지금 뭐 최근 미세 플라스틱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종 포식자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다는 것. 그래서 더 중요성이 크다고 하는 거죠. 이쯤 되면 늘 갖게 되는 의문이 인류는 과연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느냐는 거겠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늦은 감이 있지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그런 전 세계적인 피해를 보면 네. 이걸 어느 한 국가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IPCC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이 국가 간 협의체 IPCC를 비롯한 이 전문가들 집단이 매년 보고서를 내면서 어떻게 이것이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는 한국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경고가 이제 정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 몇 년이 지금 한 2, 3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나 우리 지식을 뭔가 바꾸는 거에 노력을 기울인 마지막 남은 기간이 이제 불과 2, 3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가 지금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액션을 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 임계점을 넘어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몇 예. 년 지나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어쨌든 각국 간에 각 대륙별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구정 기자님?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국이죠. 이미 2006년에 미국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이미 이제 경제 성장, 고속 성장이 조금 속도가 늦춰지면서 2030년쯤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계속 감소세로 갈 것이다. 이거 뭐 너무 자연스러운 예측이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에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했는데 미국보다 더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체면을 구겼죠. 근데 이제 기후 대응 드라이브를 뭐 엄청나게 걸고 있고 내부의 전력 수요 문제도 있어요. 이 서쪽에 햇빛 잘 드는 곳에 대규모 태양광 풍력 단지 만들어서 그쪽의 전력을 이제 동부와 남부에 경제 발전하는 곳 이런 데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자원, 화석연료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이제 네. 드라이브 걸고 있고 또 이제 그 기술 분야, 기술 혁신 차원에서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당연히 중국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네, 네. 현재 갖고 있는 전체 발전 용량에서는 이미 40% 이상이 재생에너지고 이제 태양광 풍력 같은 거. 그리고 실제 발전량에서는 지금 한 30%좀 넘는 이 정도인 것 같은데 2060년까지 이거를 80%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중국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이 발표하는 이런 모든 수치들을 중국이 항상 더 빨리 달성해요. 그 시장에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에서 정부가 내세운 목표치보다 더 빨리 미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가고 네. 이제 미국의 이제 탄소 배출 2위인데 바이든 정부의 구상은 그거였죠. 녹색 기술로 경제 체질 개선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맞아요. 그리고 네. 나서 뭐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022년에 그 인플레이션 감소법. IRA 우리한테는 좀 이제 무역상의 압박이 됐지만 미국에서는 뭐 미국의 기후 대응 속도가 2배로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주마다 투자된 거랑 일자리랑도 또 관련이 있는 거라서 트럼프가 뭐 대통령 돼도 이거는 뭐 못 뒤집는다라고들 해요. 근데 미국의 이 대응이 목표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얼마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미국은 아직 목표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네. 달성 이게 조금 미덥지 않은 부분이 있고 네. 근데 3위가 인도예요. 인도는 경제 키우기 바쁘니까 지금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도 엄청 짓고 있죠. 그렇지만 또 인도는 글로벌 리더도 되고 싶어 해요. 네. 특히 이제 모디 정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인도가 그러니까 홍수나 뭐 폭염이나 뭐 가뭄이나 사실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인도 내부에서도 어떤 인도의 기후 취약성 이거에 대한 인식이 계속 올라가면서 인도는 화석연료를 경제 키우는 거랑 이 재생에너지 녹색기술 투자 이 투 트랙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 2030년까지는 일단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에서 뭐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했고 그것도 인도가 많이 잘하는 게 뭐냐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개도국들이 발전한 나라들이 돈 좀 내라. 우리도 녹색으로 좀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앞장서서 목소리를 키우던 게 인도인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뭐 기후 투자 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돈 받아서 인도가 뭐 그 라자스탄 일대에 사막에다가 뭐 엄청나게 큰 그 태양광 단지 짓고 지금 인도는 그런 걸 하고 문제는 이제 4위 배출국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예, 근데 러시아는 뭐 1992년 뭐 그 유엔 기후 협약이라든가 그다음에 97년 교토 의정서 그다음에 2015년 파리 협약 미국과는 달리 다 가입한 나라예요. 네. 그리고 뭐 2021년에는 그 온실가스 저감하겠다면서 이제 대규모 이제 정책 법안도 만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잘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기준 연도가 문제예요. 1990년에 대비해서 70% 줄이겠다고 했는데 1990년 그때 이제 소련 무너질 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산업이 죽어가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기준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러시아는 화석연료 제일 많이 파는 나라고 그렇죠. 탄소세 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제일 크게 타격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전쟁 때문에 이런 논의는 다 물 건너 간 상황이죠. 네. 저는 하나 더 추가로 봐야 될 것이 중국이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출도 많이 했지만 그동안에 재생에너지 생산도 많이 하고 있고 잘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정치적인 이유 혹은 외교적인 이유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폄하되어 있는 경우가 보인다는 겁니다. 네,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뭐 2050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이 무서운 건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번 정책을 세우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정권이 바뀌면 갑자기 좋다고 하는 애를 이상한 애로 만들어 버려요. 저는 적어도 세 가지에서는 뭐 우스갯 표현으로 머리 가름말을 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 에너지, 물.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가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 생존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중국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네. 국제적인 관계에서 그걸 어떻게 선용할까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 국가를 또 한번 우리가 주목할 네, 필요가 네.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하죠. 뭐 한번 비가 오면 그냥 다 쓸려 내려가고 피해가, 네. 어떻게 그 나라가 생존할 수 있을까 정도로 비도 많이 오고 가뭄도 심한데 이 나라가 지금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자연과 더불어 산 죄밖에 없는데 이제 뭘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유엔에서 이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이슈가 됐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 도와주세요. 맞아요. 네. 개발하지 말라고 말만 하지 말고 자본을 이양하던가 기술을 주던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해봅시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그 자국의 이익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아무튼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런 점에서 지금 상당히 그 외교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경제와 환경 두 마리를 쫓느라 굉장히 분주합니다. 각국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우리 뭐 완화, 미티게이션, 어댑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적응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기술입니다. 탄소 잡는 것도 기술이고 다 기술이 필요한 건데 네. 그래서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저도 예전 기사를 좀 썼었는데 이게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실제 이 탄소 포집 기술은 어떻게 좀 의존할 만한 기술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한때 이제 한참 나오다가 요즘은 이렇게 과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좀 회의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고 또 모든 탄소 배출 지역에 뭐 그런 장치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역시 탄소를 적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혁신적인 기술들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이제 그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뭐 기술은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뭐 재생에너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왜 이게 그렇게까지 충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냐 하면은 효율이 낮아서 그렇거든요. 이제 100의 태양광을 받으면 그중에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네네. 그리고 뭐 기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도 한참 각광을 받았지만 또 너무 이제 크고 또 여러 가지로 주변 환경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있어서 네네. 요즘은 저기 부유식으로 바다에 띄워서 그 풍력 발전을 시키는 부유식 해상 풍력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재생 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항상 따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탄소 중립 건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것도 저탄소 건축자를 개발하고 또 에너지 자립형 건물을 설계하잖아요. 즉 여름에는 이 구조 덕택에 여름에는 덜 덥고 네. 겨울에는 덜 추운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상당히 실현 가능합니다. 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과학자들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해보면 결국은 나오는 얘기가 정말 이걸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신기술 에너지원이 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핵융합이죠, 결국. 핵융합. 네, 특히 이제 물리학 쪽 하시는 분들이 강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것을 줄이자 하는 것으로는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에너지의 맛을 봤기 때문에 모두가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에서 그 전으로 돌아가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핵융합이 아직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나라의 K-스타라는 네. 유명한 그 핵융합 시스템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상상에 가까운 거였는데 이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수십 년 걸립니다, 앞으로. 아니, 제가 핵융합 그 기후 관련해서 책을 읽다가 핵융합 부분이 한 5페이지 나왔거든요. 네네. 관련된 챕터 중에. 근데 읽다가 포기했어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네. 핵융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인공 네. 태양을 만드는 거죠. 인공 태양? 네. 네.
이 기계 내부에서 핵 융합 반응을 태양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된 과정이니까요, 주로. 네. 그 과정에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물질이 사라진 만큼 에너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네.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게 온도가 너무나 높고 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그 온도가 1억 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1억 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지구상에 없죠. 그래서 내부에 그 생겨나는 그 열을 공중에 띄워서 벽에 안 닿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그거는 기술입니다. 돈보다는 안전성에 대해서 더 우려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네. 이거는 한번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 안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뭐 터져 나오고 할 가능성 오히려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조상으로 네.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공중에 띄워놓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모든 기술이. 그리고 네. 또 핵융합은 핵분열과는 달리 이런 방사능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도움이 돼서 이것을 실현을 시켜야 진정한 에너지 자유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물리학 쪽 분들을 하시는데 네.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 사실 그 대표님 지금 언론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정부 정책도 중요하고 기업들 참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지 또 정책이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되고 이런 서로 선수단이 가능할 텐데 그 현장에서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언론이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될까요? 아까 유럽 얘기도 하셨지만 기후 기술 관련된 투자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 27조 원 정도. 네. 영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로 그런 활동을 잘 벌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녹색 금융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기술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으로 자금을 막고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금융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런데 이게 시장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쉽게 초기에는. 말하면 네. 피자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럿이 나눠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시장을 키워야 이게 경제성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현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네. 투자를 할 테니 정부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관심 갖고 이 판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는 만큼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언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이 위험과 더불어서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 소비자들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는 것,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런 프로그램 포함해서 말이죠. 포함해서 예. 네, 저희들도 자주 기후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는 그래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너무 암울해가지고. 네. 최근 뉴스 보면 겁나요. 네, 버틴다는 의미가 뭘까라는 네, 건데요. 저도 말하면서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일단은 뭐 설마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진 않겠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는 우리 얘기도 있듯이. 네. 근데 제때 막지 못한다면은 지금의 세계 질서는 여러 가지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세계 질서가. 네, 예를 들어서 그 식량 시스템이라든가 그 맞아요. 외에도 심지어 바다 연안 대도시들이 침수되거나 이런 맞아요.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웬만한 대도시는 대부분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뭐 뉴욕 같은 데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 또 그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정치 경제 활동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2100년경에 산업화 이전부터 한 3도 이하 혹은 뭐 2.7도 이 정도 상승 이상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 정도까지 막아도 그때쯤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는 꽤 다른 모습이 네. 되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얼마나 또 그 성에 맞게 그 구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 그대로 버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트럼프 때 갑자기 덴마크에다가 그린란드 내놓으라 갑자기 남의 땅에 욕심을 가진 걸 봤을 때 이거 뭐지 하다가 네. 이제 아시다시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좀 약간 녹이가 녹고 시작해 있잖아요. 녹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세계 루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짜 이대로 가면 그러면 이제 덴마크, 그린란드가 나름 좀 의미가 되는 땅이 되는데 갑자기
그 설명을 들으니까 뭐야 이제는 배들이 이렇게 간다고? 수송 예. 경로가 달라져서. 네. 와 그러면 이 기후 변화는 진짜로 그 국제 정치에다가도 나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제감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네. 정말 이 기후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뭐 분쟁 나고 정말 전쟁까지 가는 거 보면은 물 때문에 물 자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전쟁까지 벌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지금 알파고 얘기한 거랑 듣다 보면은 이게 뭐 지정학적으로도 정말 문제가 생기겠다. 기후가 전쟁까지 발발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얼마나 버티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저는 다행스러운 것은 유명하지 않고 힘세지 않은 분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예전에 뭐 아나바다 운동 이런 거 있죠. 네. 아껴 쓰고 네. 나눠 쓰고 뭐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핵융합이 됐던 뭐 어떤 기술이 됐던 이런 것들이 불을 붙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금은 나은 시나리오의 세상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보는 네. 거죠. 너무 우울감에 빠지기 전에 나 하나로 좀 행동을 해보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위원회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2050년까지 무려 90% 이상의 땅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한 농경지 확장, 산림 벌채, 탄소 배출 등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업자득입니다. 유엔이 경고한 기후 지옥을 올여름 우리는 아주 잠깐 맛봤을 뿐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